안녕하세요. 네, 카메라 X 머신러닝을 만나다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최원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인천 데브페스트에 발표하게 됐는데요. 올해는 송도로 바뀌었지만 불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릴게요. 저는 싱가포르 관광청에서 안드로이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전 세계 여행객들을 위한 그런 앱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 트위터와 깃허브는 다음과 같고요. 일단 오늘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카메라 X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카메라 X 사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 사료되는데 일단 한번 나가보죠. 카메라 X 라이브러리는 올해 구글 I/O에서 발표됐고 그리고 제팩 서포트 라이브러리의 한 구성원입니다. 제팩은 아시다시피 이제 개발자들이 조금 더 고퀄리티 앱들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이제 가이딩을 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들의 묶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4개 컴포넌트로 구분되죠. 파운데이션, Behavior, Architecture, and UI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아는 KTX라든가 앱 컴패터빌리티 라이브러리 등이 이제 파운데이션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이라든가 데이터 바인딩 같은 게 아키텍처 그리고 당연히 UI는 애니메이션이라든가 프래그먼트라든가 그런 게 포함이 되겠고요. 그리고 카메라 X는 퍼미션 등등과 함께 비헤이비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카메라 2 API의 약간 좀 어렵지만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API들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구글의 라이브러리들은 최근에 들어서 이제 라이프 사이클에 굉장히 이제 디펜던트한 그런 컴포넌트들이 되어가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게 됐죠. 카메라 X도 마찬가지로 라이프 사이클 어웨어 컴포넌트고요. 그리고 롤리팝까지 이제 호환성을 이제 지원하고 있고요. 그 아래 버전 뭐 키캣이라든가 젤리빈 사용자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하지만은 그래도 현재 롤리팝이 전 세계 90% 이상을 커버하고 있는 만큼 이제 카메라 X가 이제 좀 더 안정화가 되면은 거의 모든 디바이스들을 다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카메라 X는 유즈 케이스라는 조금 새로운 그런 컨셉을 도입했고요. 나중에 좀 더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카메라가 하드웨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디바이스를 좀 많이 타잖아요. 하지만은 그런 거와 같은 이제 호환성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문제들을 조금 타개하기 위한 그런 라이브러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특정 디바이스를 위한 그런 코드를 굳이 넣을 필요는 없어진다. 이런 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얘기한 유즈 케이스는 프리뷰, 이미지 어널리시스, 이미지 캡처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먼저 프리뷰입니다. 일단 먼저 코드를 보도록 할게요. 프리뷰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카메라를 열면 보이는 그 뷰파인더겠죠. 그 뷰파인더를 구현하기 위해 이제 뷰 XML에다가 텍스처 뷰를 하나 선호해 줍니다. 텍스처 뷰는 이제 뷰와 서페이스 텍스처를 같이 묶어서 갖고 있는 그런 뷰 오브젝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프리뷰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컨피규레이션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일단 이런 설정들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제 렌즈가 어디 있는지 아니면은 타겟 에스펙 레이시오라든가 아니면 로테이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빌더 패턴으로 구현되어 있는 게 아마 보이실 겁니다. 이 형태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후면 카메라 그리고 4:3 비율의 이 레이시오를 가지게 되겠고요. 16:9도 물론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에스펙 레이시오를 넣어준 것과는 다르게 이제 타겟 해상도도 이제 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픽셀 단위로 입맛에 맞게 이제 세팅할 수가 있고요. 너무 크거나 너무 큰 걸 넣게 되면은 카메라 X가 자동적으로 이제 최적화를 해줍니다. 하지만 타겟 에스펙트 레이시오랑 타겟 레졸루션을 같이 쓰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네, 제가 여러분들 반응을 볼 수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크래시가 납니다. illegal state exception이 발생해서 크래시가 나게 돼요. 앱이 죽습니다. 그래서 에스펙트 레이시오를 사용할 건지 아니면은 해상도를 쓸 건지 잘 구분해서 경우에 맞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 분석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형태입니다. 이미지 어널리시스 컨피그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렌즈 방향, 그리고 리더 모드를 설정해 주는데 리더 모드는 두 가지가 구분이 됩니다. 넥스트 이미지가 있고 레이티스트 이미지가 있는데 블러킹이냐 non-블러킹이냐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레이티스트 이미지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분석을 위해서는 스레드가 필요한데요. 여기에 이그지큐터를 이용해서 이제 스레드를 하나 만들어서 이미지 어널리시스 오브젝트에다가 이제 던져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애널라이저라는 인터페이스가 보이게 되는데요. 이 인터페이스는 이제 애널라이즈라는 메서드를 구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다음 장에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그지큐터를 던졌는데 기존 버전에서는 핸들러 스레드를 썼는데 여기에서는 이그지큐터를 쓰도록 이제 강제됐습니다. API가 아무래도 알파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애널라이저는 글자 그대로 이미지 분석을 위한 그런 인터페이스입니다. 여기서 애널라이즈 메서드를 이제 구현해 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여기에는 이미지 로테이션 디그리, 그러니까는 각도가 날아오고, 그리고 이 람다식의 첫 번째로서는 이제 이미지 프록시라는 게 날아옵니다. 이미지 프록시는 이제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미지에 대한 이제 정보들이 이 안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 캡처로 넘어가 볼게요. 아마 이미지 어널리시스보다는 이미지 캡처를 좀 더 많이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 이미지 캡처 컨피그도 마찬가지로 빌더 패턴을 따르고 있고요. 렌즈 방향, 그리고 캡처 모드, 그리고 레졸루션, 그리고 뷰파인더의 회전 방향, 이런 것들도 이제 넣어주게 됩니다. 참고로 이 타겟 레졸루션과 그리고 타겟 에스펙트 레이시오는 동시에 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크래시가 나요. 그리고 여기에서 캡처 모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미니멈 레이턴시 혹은 맥시멈 퀄리티. 그래서 늦더라도 이제 고퀄의 이미지가 필요하냐, 아니면은 레이턴시가 조금 품질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이제 빠르게 날아오는 그런 이미지가 필요하냐, 아마 이건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미지 캡처라는 클래스에다가 생성자로 캡처 컨피그를 던져주시면 되고요. 예, 끝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카메라 X는 라이프 사이클 어웨어 컴포넌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한두 줄 가지고 이제 라이프 사이클에 바인딩 시키는 게 끝납니다. 카메라 X의 bind to life cycle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이제 이 카메라 X가 라이프 사이클을 따르도록 만들 수가 있고요. 앞에 뷰 라이프 사이클 오너는 액티비티라든가 프래그먼트가 될 수 있고, 그 뒤로 이제 인자들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갈 수가 있고, 아니면은 선택적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프리뷰라든가 아니면 애널라이저, 이런 프리뷰 애널라이저 혹은 프리뷰 캡처, 이런 식으로 이제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함수가 가급적이면은 뷰파인더가 이제 준비가 되고 난 다음에 불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만일
카메라 X 객체를 라이프 사이클에 떼내고 싶으면 이 한 줄만 호출해 주면 됩니다. 심지어는 구글에서 공개한 예제도 이 함수를 딱 한 군데에서 불러요. 그게 언제냐면은 전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 이제 촬영 모드를 바꿀 때 그때 제외하고는 다른 콜백 함수, 예를 들자면은 on destroy나 on pause 이런 데서는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자, 이제 사진을 이제 촬영하기 위한 API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앞에서 설정해 주셨던 이미지 캡처 인스턴스의 테이크 픽처 메서드를 불러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여기에는 다른 파라미터들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메타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콜백 펑션 그리고 이미지 경로 등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카메라 X 자체는 현재 알파 버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조금 더 바뀔 여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API가 기존에 존재하던 API가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따라서 프로덕션 레벨에서는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만은 카메라 X를 좀 더 그냥 조금 맛을 보기 위해서 아니면 공부용으로 좀 학습을 하시겠다 그런 용도로서는 이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금 더 보겠지만은 최근에 추가된 그런 피처들은 굉장히 한정된 디바이스에서만 돌아간다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MLKit으로 넘어가 볼게요. MLKit은 구글이 만든 머신러닝 SDK입니다. 모바일 전용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iOS 둘 다 지원하고 있고요. 불과 몇 줄의 코드만으로 이제 머신러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LKit 자체는 굉장히 많은 API를 함유하고 있지만은 일단 오늘은 비전 API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레이블링, 텍스트 리커그니션, 바코드 스캐닝, 아니면은 얼굴 인식, 아니면 랜드마크 디텍션, 아니면은 오브젝트 디텍션, 트래킹, 그리고 오토ML 비전 엣지 등등이 있습니다. 오토ML 비전 엣지라는 걸 따로 떼놨는데요. 아마 나중에 보시게 되겠고요. 오늘 얘기는 이제 이미지 레이블링을 좀 더 초점을 맞추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레이블링은 일단 우리가 어떤 사진을 찍었을 때 아니면 어디선가 사진을 로딩했을 때 이 사진 그 자체만으로 이제 이 사진을 이제 카테고리화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의미합니다. 밖에서 정보를 따로 주입할 필요 없이 그 사진이 갖고 있는 것만으로 트레이닝이 된 그 결과에 기반해서 이 사진이 어떤 걸 의미하고 있다라는 걸 리턴해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컨피던스 레벨을 가지고 이제 머신러닝 MLKit이 리턴을 합니다. 그 엔티티를 리턴을 합니다. 이미지 레이블링 모델은 두 가지가 존재하고요. 온 디바이스 모델 그리고 클라우드 모델이 있습니다. 온 디바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APK가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은 그리고 클라우드와 클라우드 모델과는 다르게 네트워크 리소스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고요. 클라우드 모델은 이 네트워크가 필요하지만 APK가 좀 더 작아질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400개 이상의 카테고리를 제공하고요. 클라우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10,000개 이상의 카테고리를 이제 제공하게 됩니다. 조금 더 이제 이 사진이 의미하는 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묘사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하지만 MLKit도 역시 베타 버전이고 API의 변화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게 약간 약점으로 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토ML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오토ML은 구글 클라우드가 서포팅하는 이제 머신러닝 제품들의 본산 총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머신러닝 전문가들이 많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쓰기에 적절한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앞 슬라이드에서 오토ML 비전 엣지를 따로 떼서 얘기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잠깐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토ML 비전 엣지는 커스텀 이미지 레이블링이 가능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미지 레이블링 그러니까는 ML킷의 이미지 레이블링은 이미 카테고리화된 그런 이미지 레이블링을 제공합니다만 일단 이 오토ML 비전 엣지를 이용하면은 우리만의 레이블링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좀 더 해서 이 개념들을 약간 좁힐 수가 있죠. 예를 들자면은 그냥 여기에 축구하는 사진이 찍혀있다 축구 선수의 사진이 찍혀있다고 이제 생각하게 되면 여기는 그냥 뭐 경기장 아니면 스포츠 이런 식으로 이미 정의된 결과값이 떨어질 텐데 오토메 비전 엣지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축구라는 그런 레이블 하에서 이 축구 선수들의 이미지를 트레이닝 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머신러닝 트레이닝은 구글 클라우드가 이제 서포팅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구글 클라우드는 두 가지의 플랜을 가지고 있고요. 스파크 플랜, 블레이즈 플랜이 있습니다. 그냥 학습용으로는 스파크 플랜을 이제 구독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스파크 플랜은 한 시간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만이 사용 가능하고요. 하지만 블레이즈 플랜은 좀 더 프로덕션 레벨에 맞는 그런 플랜들을 제공합니다. 1시간, 8시간 혹은 그 이상의 컴퓨팅 리소스도 제공합니다. 물론 과금이죠.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컴파일링을 해서 보게 되면은 일단 사진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오토ML 콘솔에다가 업로딩을 하고 트레이닝 타임을 정해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이제 이 컴파일된 텐서플로우 파일과 그리고 그 외 다른 설정 파일들이 이제 리턴이 됩니다. 그 파일들을 가지고 이제 asset 폴더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이제 준비가 완료되는 거죠. 아까 클라우드 모델, 로컬 모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은 로컬 모델만 가지고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asset 파일의 경로를 지정해 주면 되고요. 보통 프로젝트 레벨로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이제 프로젝트 모델 레벨로 이제 옆 내비게이션 창을 바꾸시고 보면은 에셋 폴더가 있잖아요. 없으시면 만드시면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텐서플로우 라이트 파일을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따라오는 그런 파일들도 이제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 파일 중에 하나가 manifest.json 파일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실제 레이블링 하는 그런 클래스를 이니셜라이즈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Firebase Vision on Device AutoML Image Labeler Options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on device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되는 거고 클라우드 모델을 쓰게 되는 경우에는 이게 다른 클래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confidence threshold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인즉슨 사진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미지 레이블링을 진행할 때 0.5% 이상은 이상이 되는 그런 개체들만 리턴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콜백을 석세스 리스너 혹은 페일리어 리스너 이렇게 성공 실패했을 때 각각 리스너를 달아주면 되고요. 여기에
석세스 리스트 안에 있는 람다식을 보게 되면은 레이블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인즉슨 이건 리스트입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개체가 한꺼번에 내려오고요. 각각의 개체들은 각각의 컨피던스 레벨들을 갖고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가장 높은 거를 고르시면 되겠죠. 그리고 MLKit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파이어베이스 비전 이미지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오늘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로컬 파일로부터 만들 수 있고요. URL 통해 이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혹은 카메라에서 넘어온 프레임들을 이제 비트맵을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파이어베이스 비전 이미지로 만드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 디펜던시는 빌드 그레이드 파일에 있는 디펜던시는 다음과 같고요. 이렇게 적용해주면 되고 그리고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하는 만큼 파이어베이스 콘솔에 가셔서 앱 패키지 이름 등록하시고 그리고 구글 서비스 제이슨 파일 받아가지고 이제 앱 밑에 넣어주신 거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안 그러면 빌드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옵션도 반드시 넣어주셔야지만이 이제 텐서플로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텐서플로우 파일까지 같이 압축시켜버려서 여기도 이제 크래시가 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AutoML과 MLKit을 이용하면은 우리만의 레이블링을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가장 좋은 예제가 푸드 스캐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밥 먹기 전에 아니면 음식 먹기 전에 사진 찍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사진 찍고 나서 그 사진 결과 가지고 어떤 음식인지 재미삼아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발표를 필리핀 세부섬에 가서도 한번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발표했던 예제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음식을 하고 싶었는데 모으고 트레이닝하는 게 여의치 않더라고요. 물론 시간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 거지만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바이저를 이용해서 지금 화면 공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카메라를 열었습니다. 일단 임의로 아무거나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보이는 레초는 필리핀 세부의 가장 유명한 음식 중 하나입니다. 하드코드한 거 아니고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레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돼지고기 요리고요. 네, 레촌이 나왔고요. 그리고 필리핀 음식 중에 불랄로라는 이제 소고기 스프가 있습니다.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네, 불랄로가 나오네요. 만약 손바닥을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스캔 어게인. 네. 네, 뭐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컴퓨팅 시간이 길면 길수록 좀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카메라 X에 대해서 최근에 안드로이드 데모 서밋에서 발표된 내용이 조금 있는데
약간 간략하게 설명만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탭 투 포커스라든가 이제 줌 기능 혹은 디바이스 로테이션 정보 혹은 플래시, 그 토치, 플래시 이런 것들이 좀 더 추가가 됐고요. 코드는 아직 보진 않았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익스텐션으로서 나이트 모드라든가 HDR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됐고 몇 줄 안 되는 코드로 이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한정된 디바이스들, 뭐 LG라든가 샤오미, 모토로라, 오포, 삼성 등등의 디바이스 중에서 안드로이드 10 이상만 되는 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그리고 구글러들에 따르면 그 안드로이드 데모 서비스에 있었던 구글러들에 따르면은 아마도 12월 중에는 베타 버전으로 올라갈 것 같다고 하니까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QA는 나중에 아마 유튜브로 올라오게 되면은 아마 댓글로 대신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